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NT162B2,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와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함께 개발한 코로나19 예방 백신 후보 물질입니다. 화이자는 이 B2가 90% 넘는 예방 효과를 보였다는 임상 3상의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독감 백신의 예방 효과가 50% 정도이고 93%로 가장 높다는 홍역 백신에 맞먹다 보니 전 세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화이자는 마침내 터널 끝에서 빛이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과연 코로나19를 정복할 꿈의 신약이 될지 먼저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는 지난 7월 임상시험 참가자 3만 9천여 명을 절반씩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한쪽에는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을, 다른 한쪽에는 플라시보, 즉 가짜 백신을 투여했습니다. If the vaccine works, is that the people that are getting disease are coming from the group that didn't receive the vaccine. 이들 중 코로나에 감염된 사람은 94명, 모두 두 차례 백신을 접종한 뒤 적어도 일주일이 지나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화이자 측은 94명 중 90% 이상이 예방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는데, 개발 중인 백신을 접종받고 코로나에 감염된 경우는 10% 미만으로 해석됩니다. 화이자 측은 현재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다음 주 안에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t is a great day for science. It is a great day for humanity. The hopes of billions of people that were felt on our shoulders. 일반 독감 백신 예방률이 40에서 60%인 걸 감안하면 화이자의 성과는 놀랍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It's more than 90% effective, which is extraordinary and will play a major role in what the outcome of this is going to be. 다만 접종 후 일주일밖에 지나지 않아 면역력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또 코로나에 걸린 94명의 연령이나 인종, 몇 명이 개발 중인 백신을 맞은 건지 등 자세한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화이자 백신이 중증 환자 사례를 예방하는지, 무증상 감염도 막을 수 있는지 등은 아직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정원입니다. 비록 최종 결과는 아니지만 전 세계 보건당국과 전문가들은 환호했고 그 기대감에 주요 증시도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어서 한수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의 수렁에 빠진 세계 각국은 화이자 백신 소식에 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This morning, Canadians woke up to very encouraging news. We see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Das ist ein gutes Signal, weil es zeigte, dass dieser Impfstoff einen Unterschied macht. 의학계도 이번 결과가 코로나19 대유행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I think this could possibly be the one game changer that we've all been waiting for. So really positive news. 코로나19가 진정되면 경제가 회복될 거란 기대감에 전 세계 증시는 즉각 반응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S&P 500 지수는 장중 최고가를 다시 썼고, 특히 기폭제가 된 화이자 주가는 15%까지 치솟았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았던 여행과 항공 관련 주도 폭등했습니다. 반면 이른바 언택트주인 넷플릭스와 아마존 등 코로나 수혜주들은 급락했습니다. I think investors are thinking Pfizer is probably not the only one that's going to be reporting good news on the vaccine, and that could help further open up the economy and push earnings estimates higher. 하지만 중간 시험 결과일 뿐 백신의 안정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경계를 풀거나 경제 회복을 기대하기엔 이르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We absolutely cannot rely on this news as a solution, and the biggest mistake we could make now would be to slacken our resolve at a critical moment. 미국 FDA의 승인이 나더라도 백신 공급은 내년 2월이 지나서야 가능하다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나오면서 결국 세계 증시는 장중 상승분을 반납한 채 마무리됐습니다. 한편 같은 날 브라질 보건당국은 중국 최대 제약사 시노백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의 대규모 임상시험을 중단시켰습니다. 브라질 당국은 매우 부정적인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라고만 밝혔는데, 최근 시노백 백신을 맞은 참가자 1명이 사망한 일이 있었습니다. MBC 뉴스 한수연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효과가 좋을 거라고 단정하듯 기대할 단계는 아니라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또 백신이 최종 개발된다 해도 물량을 확보해서 실제 접종하는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는 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입장을 신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화이자의 발표에 대해 우리 보건당국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기대는 섣부르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심각한 감염 상황 때문에 고평가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번 화이자 발표는 임상 3상의 최종 결과가 아니라 3상의 초기 중간 결과여서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중간 결과이고 현재 미국, 브라질 등 6개국에서 임상 3상 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최종 임상 결과를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연령대별로 어떤 효과가 있는지, 치명률이 높은 60대 이상 기저질환자에 대한 효과는 어떤지가 확인돼야 하고 특히 부작용 우려가 해소돼야 한다는 겁니다. 임상 3상의 최종 결과가 나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이 나도 대량 생산과 각국으로의 공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한국은 세계 백신 공동구매 네트워크, 이른바 코백스 퍼실리티에 선납금을 내고 참여한 상태라 초기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백신 확보 이후 접종 시점을 내년 하반기로 잡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의 접종과 부작용 여부를 봐가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한 겁니다. 앞서가는 나라의 50만, 100만 건 이상의 접종 후에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이상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찬찬히 가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한편 치료제 중에서 개발 속도가 빠른 분야는 완치자의 혈액에서 선별한 항체로 만든 항체 치료제입니다.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사가, 해외에서는 미국 일라이릴리와 리제네론사 제품이 경증과 중등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2상과 3상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정현입니다. 네, 기대감도 크고 신중론도 있습니다. 화이자의 이번 발표를 두고 궁금한 것도 많습니다. 약사이자 보건복지부를 담당하는 박선아 기자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박 기자. 네. 예방 효과가 이제 90% 이상으로 나왔다고 했잖아요. 자, 언뜻 들으면은 100%가 돼야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자, 90%의 예방 효과를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백신의 효과는 퍼센트로 말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독감 백신 40에서 60%, 홍역은 93% 정도입니다. 독감 백신이 40에서 60%인데 이번 백신 효과가 90% 이상이니까 상당히 높죠. 국내 전문가들도 예상 밖의 놀라운 결과라고 평가했는데요. 다만 중간 결과이고 임상시험은 적합한 대상자를 골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실제는 그 효과가 더 낮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또 들어보면 이제 영하 70도에서 보관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이 조건에 맞춰서 이제 운송 보관하는 게 이렇게 간단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백신에서는 운송, 보관, 그 온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 백신은 이른바 mRNA, 메신저 리보핵산이라는 항체 형성 유도 물질을 몸 안에 직접 넣는 건데요. 그런데 이 유도 물질이 안전하게 우리 몸의 면역 세포에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영하 70도의 저온이 필요합니다. 저온이 아니면 사실상 백신의 효력이 없는 만큼 저온 유통, 콜드체인이 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백신을 유통하는 전문적인 콜드체인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자, 예방 효과는 이제 90% 이상이라고 하지만 과연 한 번 주사를 맞아서 이제 얼마 동안 효과를 내는 건지 시간이 지나서 혹시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되는 것도 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이 화이자가 만든 코로나 백신은 2번 맞아야 합니다. 또 항체가 생겨도 면역 효과가 지속되는 기간이 중요한데 얼마나 될지는 아직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홍역이나 천연두처럼 백신의 면역력이 평생 가지 않더라도 독감 백신처럼 4개월 정도는 유지돼야 매년 맞는 걸로 예방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또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다고 하지만 반복 접종했을 때의 이상 반응도 주목해야 합니다. 질병을 예방하려고 맞은 백신인데 이상 반응 위험이 크면 안 되거든요.
아직 부작용이나 독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서 안전성을 확보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달 셋째 주로 예고된 첫 안전성 평가 결과가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자, 이 실험이 최종 성공을 해서 상용화가 된다면은 이제 우리 정부는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접종을 할 거라고 했잖아요. 자,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네, 화이자가 미국 정부에는 1인당 19.5달러, 우리 돈 24,000원 정도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백신은 2번 맞아야 하거든요. 그럼 1인당 39달러, 5만 원이 채 안 될 걸로 보입니다. 의외로 저렴하다 생각하실 텐데 이건 미국 정부에 공급하는 가격이고요. 화이자는 다른 나라에겐 미국보다 싸게 팔진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우리 정부가 들여올 가격은 이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화이자는 이 백신을 다음 달까지 5천만 개, 2,500만 명 정도의 분량을 만들고 대량 생산은 내년 3분기부터 할 계획인데요. 백신이 출시돼도 일단 고령자와 의료진이 우선순위로 접종될 것으로 보여 대중적인 접종이 이루어지려면 정부 계획대로 내년 말이나 돼야 가능할 걸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C 뉴스 박선아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연속 세 자릿수였습니다. 전남 광양에서는 수능을 3주 앞두고 고등학교 교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순천시는 전국에서 네 번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합니다. 보도에 이덕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전남 광양 실내체육관. 야외 주차장에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과 교직원 580여 명이 주지어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습니다. 인근 고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기 때문인데 1학년과 3학년 일부 학급에서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져 수능을 3주 앞두고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학년 원격 수업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철저하게 해주라 그런 문자까지 함께 해서 기가 조치를 시켰습니다. 순천시에 사는 이 교사는 의심 증상이 나타난 뒤에도 회원수 1,600명, 같은 시간대에 500여 명이 이용했던 헬스장을 방문했는데 마스크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본인 진술은 헬스장에서는 안 썼다고 하더라고요. 순천시는 해당 교사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그리고 대규모 감염 가능성을 우려해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고 있는 수도권의 상황도 심상치 않긴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강서구 보험사와 강남구 럭키사우나와 관련해 각각 2명이 추가 확진됐고 군포시 의료기관과 안양시 요양시설 관련해선 21명이 무더기로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이 쉽게 일어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을 벗어나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억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치료제와 백신이 보급되기 전까진 거리 두기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경입니다. 미국의 제약사 화이자가 백신 개발에 희소식을 전해줬다면 미국 내 누적 환자가 무려 1,000만 명을 넘었다는 굳은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 대처를 첫 번째 과제로 내세운 이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연일 마스크를 써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박성호 특파원. 코로나19 백신 소식에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반겼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 당선인은 반기긴 했지만 기본을 강조했습니다. 일단은 모두가 마스크 쓰길 간절히 요청했는데 들어보시죠. I implore you, wear a mask. Do it for yourself. Do it for your neighbor. A mask is not a political statement. 네,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행동도 코로나19 자문단 구성으로 게시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내년 1월 20일 대통령 취임 전까지 미국 내 사망자가 10만 명이 더 나와서 30만 명을 넘길 거란 암울한 전망이 나옵니다. 대선 전에 백신 개발을 원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습니다. 화이자는 선거 이후에 백신을 발표했다. 그전에는 그렇게 할 용기가 없었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미뤄졌다고 불평한 겁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말 이제는 주장이 돼버렸는데요. 오늘은 갑자기 국방장관을 해임했어요? 맞습니다. 자신이 살아있는 권력이라는 걸 보여주려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도 해임 통보는 트윗으로 했습니다.
국방장관 대행을 새로 임명했다면서 마크 에스퍼 장관은 끝났다라고 짤막하게 적었습니다. 에스퍼 장관은 인종차별 항의 시위 진압 때 군을 이용하려던 트럼프에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면서 눈밖에 났습니다. 대통령 임기 72일 남겨놓고 국방장관을 바꾸자 국가 안보는 안중에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임기 막판에 이란이나 다른 적들에게 군사 행동을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국방부 내에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 축출 대상으로는 트럼프 의중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CIA, FBI 국장 차례라는 얘기가 파다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바이든 당선인 측의 그 정권 인수 작업도 수월하게 진행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바이든 당선인 쪽은 정권 인수위 가동을 위한 절차를 요청했지만 담당 기관인 연방총무청은 거부했습니다. 대신에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선거 조작 의혹을 키우는데요. 그런 내용으로 백악관 대변인이 인터뷰하던 중에 친 트럼프 매체인 폭스뉴스조차 생방송 도중 중계를 끊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And we want every illegal vote to be... Well, I just think we have to be very clear. She's charging the other side is welcoming fraud and welcoming illegal voting, unless she has more details to back that up. 네. 침묵하던 펜스 부통령도 선거가 끝나지 않았다는 트윗을 띄웠고요.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선거에 불복할 권리가 100% 있다고 옹호에 나섰습니다. 여기다가 또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검찰에 선거 부정을 수사하라고 특별 지시를 내렸는데 선거범죄 수사를 맡은 고위 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해친다고 항의하면서 사표를 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입양된 지 10달 만에 온몸에 멍이 든 채 숨진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내일 엄마 장 씨의 구속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요. 장 씨는 그동안 학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었죠. 그런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장 씨의 학대 정황은 뚜렷했고 사망 당일까지도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먼저 아이가 숨진 당일 장 씨의 행적을 이용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고 10여 분이 지난 오전 8시 34분. 엄마 장 씨는 자신의 휴대전화로 입양한 딸인 A양을 촬영했습니다. 빨리와 빨리라고 강압적으로 부르자 A양이 울먹이며 걸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30분 뒤에도 음식을 먹지 않고 입에 물고만 있는 A양을 또다시 찍었습니다. 곧이어 장 씨와 남편은 A양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후 집안에서 수상한 소리가 납니다. 덤벨이 바닥에 떨어지는 듯한 쿵쿵 소리가 4-5차례나 반복되자 이웃 주민이 직접 찾아와 항의했습니다. 장 씨는 현관문을 살짝 연 채 울먹이며 죄송하다, 내일 설명드리겠다고만 말했다고 합니다. 운동기구 같은 막 집어던지는 막 그런 소리가 났고 무슨 지진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뭐냐고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그러고 7분 뒤 장 씨는 어린이집 교사에게 병원에 가보겠다며 결석을 통보했는데 정작 남편에게는 병원에 데려가 형식적으로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A양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그때 장 씨는 A양은 그대로 집에 둔 채 큰딸을 태연히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뒤 10시 32분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10분이 더 지나서야 A양을 안고 집을 나섰습니다. 이때 CCTV에 찍힌 A양은 이미 머리를 힘없이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지만 구급차가 아닌 택시를 불렀습니다. 택시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 장 씨가 특별히 재촉하지 않았고 119에 신고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했습니다. 11시 6분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정지 상태였습니다. 장 씨는 의료진에게 아침까지만 해도 이상이 없었다며 학대 정황이 드러나는 동영상을 보여줬습니다. A양은 오후 6시 40분 최종 사망 판정을 받았습니다.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등 쪽을 발이나 무거운 물체로 강하게 맞아 장기가 손상됐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이럴 거면 도대체 왜 아이를 입양을 했는지 이해가 가질 않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엄마 장 씨는 충분한 고민 없이 충동적으로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양을 한 지 한 달 만에 끔찍한 방임과 학대가 시작됐고 그 수위는 제가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어서 신재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A양이 숨지기 불과 열흘 전쯤 입양 가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엄마 장 씨는 가족과 함께 나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3년 전 입양단체에서 잠시 일하기도 했던 장 씨는 지인들에게 친딸에게 같은 성별의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다며 입양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입양 한 달 뒤부터 방임과 학대가 시작됐습니다. 아기가 이유식을 잘 먹지 않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정이 붙지 않는다는 얘기를 주위에 했다고 합니다. 3월 초부터 아기를 4시간가량 집에 혼자 두는 등 16차례나 방임했습니다. 친딸을 데리고 외식을 하면서도 지하주차장에 혼자 두거나 미술학원에 간 사이 차 안에 혼자 울게 놔둔 경우도 있었습니다. 3월 말부턴 멍자국이 보였습니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이마에 멍자국을 시작으로 사나흘 간격으로 아이 얼굴과 배, 허벅지에서 멍이 계속 발견됐습니다. 7월부터는 엘리베이터에서 유모차를 세게 밀어 벽에 부딪히게 하거나 손으로 아이 목을 잡아 올리는 등 폭행을 한 장면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사망 당시엔 쇄골과 뒷머리, 갈비뼈, 허벅지 등에서 모두 부러진 흔적이 발견됐고 온몸에 멍이 들어 성한 곳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직접 사인이 된 복부 충격 역시 숨지기 4~5일 전에도 비슷한 폭행이 있었던 걸로 의료진은 추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장 씨는 방임에 대해선 아이가 혼자 잠을 자는 습관을 들이도록 수면 교육을 한 것이고 폭행에 대해선 마사지를 하다가 멍이 들거나 소파에서 떨어진 것이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인들은 경찰 조사에서 장 씨가 평소 과시하기를 좋아하고 충동적인 성격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입양도 깊은 고민 없이 했다가 육아 스트레스를 받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입양을 너무 쉽게 생각했다고 후회하는 말을 남편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학대는 인정하십니까? 아기한테 할 말 없으십니까? 장 씨는 아이 사망 당일 부검 결과 잘 나오게 기도 부탁해란 메시지를 친구에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딸이 숨진 바로 다음 날엔 동네 이웃에게 물건 공동구매를 제안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고질적으로 제기되는 문제, 바로 경찰의 수사 의지죠. 아이의 몸에 생긴 멍자국을 보고 어린이집 원장과 병원이 3번이나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부모의 변명만 듣고 사건을 그냥 넘겼고 결국 아이는 어떠한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어서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한 피해 아동. 4월까지는 한 번만 결석했지만 5월에는 3번, 7월과 8월, 9월에는 10번에서 20번이나 결석을 했습니다. 숨지기 직전 3개월은 어린이집에 나온 날이 6일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장 씨의 친딸은 어린이집에 계속 나왔습니다. A양의 몸에서 멍자국까지 발견한 어린이집은 지난 5월 25일 어린이집 원장이 강서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첫 번째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합니다. 기관은 학대가 명백해 보인다며 경찰에 수사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엄마 장모 씨는 상처는 아이가 스스로 한 건지 언니와 싸우다 그런 건지 모르겠다면서 입양 가정에 대해 부정적인 선입견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만 믿고 조사는 중단됐습니다. 아이는 6월에도 쇄골이 많이 부어오른 것 등이 발견돼 다시 아동보호기관을 거쳐 경찰에 신고가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이번에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당시 장 씨는 아이를 카시트에 혼자 방치했냐는 질문에 그런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소름 돋는다는 말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이는 지난 9월 23일 장 씨가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2달 만에 어린이집에 출석했습니다. 어린이집에 따르면 당시 아이는 기아 상태의 아프리카 아이들처럼 말라 있었고 다리에 힘이 없어 부들부들 떨다 주저앉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지난 2월 입양 때 몸무게는 8.9kg, 입양 직후 9.4kg까지 늘었는데 9월 23일 측정한 아이의 몸무게는 8.5kg에 불과했습니다. 병원 원장이 학대 의심 신고를 했지만 아동보호 전문기관은 장 씨는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라 조사하지 않았고
아이가 전부터 밥을 잘 먹지 않았다는 아버지 말만 들은 게 전부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던 양천경찰서에 대해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신고하면 뭐합니까? 아동학대를 꼼꼼하게 주변 조사조차 하지 않고 종결을 빨리 내버리는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데 국민들이 아무리 신고하면 뭐합니까? 아동보호기관이나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한 아이는 지난달 13일 16개월간의 짧은 생을 마쳤습니다. 숨지기 하루 전날 아이는 윗배만 볼록 나오고 기운이 없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선생님에게 계속 안아달라고 보챘다고 합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 전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같은 단지 내에서도 전세 계약을 갱신한 곳과 신규로 계약한 곳의 가격이 2배나 차이 나는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새로 전셋집을 찾는 사람들의 불안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뾰족한 수를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여당인 민주당의 돌출 행보가 시작을 더 혼란스럽게 하는 모양새입니다. 보도에 박종욱 기자입니다. 서울 대치동의 음마아파트. 지난달 말 전용 77제곱미터 전세 매물이 8억 3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주 전 거래된 가격은 4억 2천만 원. 같은 단지, 같은 평형 전세값이 2배 차까지 벌어진 겁니다. 이 아파트 전셋집 상당수는 계약을 갱신해 2년 전 가격과 비슷하게 살고 있지만 신규 계약의 경우 매물이 턱없이 부족해 부르는 게 값이 된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계속 이 안에서 찾아야 되고 근데 뭐 물건이 없으니까 계속 올라요. 10억 이상도 지금 뭐 나오려고 하고 있는데 아직 강남 지역뿐 아니라 금천구 등 서울 외곽에서도 갱신이냐 신규냐에 따라 같은 아파트 전셋값이 2, 3억 원씩 차이 나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전세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보여주는 서울 아파트 전세 수급 지수는 매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일로 잡아놨던 부동산 시장 점검 회의마저 취소하면서 전세 대책 내놓기가 쉽지 않다는 점만 더 부각됐습니다. 전세에서의 대책을 또 강하게 하다 보면은 매매 시장으로 또 파급 영향이 미치는 것도 있어서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관계부처 간에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와 여당 간 엇박자가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아직 임대차 보호법이 안착하지 못한 상태에서 여당에서 전세 기간을 3년씩 총 6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을 내놔 논란을 야기하는가 하면 난데없는 주택부 신설을 거론해 지금의 주무부처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이냐는 불신을 자초했습니다. 특히 최근 재산세 인하 사례 같은 당정 간 힘겨루기는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해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선세 짓고 이만큼 깎아준다. 그게 얼마나 사람들한테서는 소구가 될지 잘 모르겠어요. 시장에는 굉장히 안 좋은 신호를 자꾸 던지는 거거든요. 확실히 하향 안정화시킬 의지가 분명히 있는 건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전세난이 내년까지 계속될 거란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실효성 있는 전세 공급책뿐 아니라 일관되고 안정된 정책 기조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MBC 뉴스 박종욱입니다. 국세청이 주택 임대 소득을 숨기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집주인 3,000명에 대해서 세무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이들 중엔 서울, 강남, 서초 등의 다가구 주택 60여 채를 월세 주고 임대 수입을 실제보다 몇 억씩 줄여서 신고한 경우도 있었고요. 외국인에게 고가의 아파트를 빌려주고 월세 수입을 한 푼도 신고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부는 나아가 1인 법인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한다는 계획인데요. 요즘 새로 생기는 법인 10개 중에 6개가 1인 법인일 만큼 우후죽순처럼 늘고 있는데 상당수가 세금 회피 목적으로 의심되기 때문입니다. 김민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법인 명의로 상가를 구입해 월세 1,200만 원을 받고 있는 A씨. A씨가 월세 수입에 대해 내는 세금은 법인세로 1년에 1,400만 원 정도입니다. 반면 법인이 아닌 개인으로 상가를 샀다면 소득세율은 최고 42%까지 오를 수 있고 세금도 최소 수천만 원을 더 내야 합니다. A씨의 법인이 뭔가를 생산하지도 않고 고용이나 투자도 하지 않는 무님한 기업인데도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다른 기업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차량을 법인 명의로 등록하고 가족을 직원으로 올려 월급을 준 뒤 비용 공제를 받는 등 법인 혜택은 한둘이 아닙니다. 소득세율보다 법인 세율이 낮은 측면도 있지만 또 배당 금액은 2천만 원까지 분리가세 되기 때문에 이러다 보니 무님한 기업인 1인 법인은 우후죽순으로 늘어 지난 2010년 5만 개에서 지난해 28만 개로 급증했습니다.
최근엔 새로 생기는 법인 10개 중 6개가 1인 법인일 정도입니다. 가족들끼리 배우자와 둘이 회사를 만들어서 하면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녀들 이름으로 넣어서 하면은 증여세라든가 이런 자금 출처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느냐. 정부는 세금 회피용 1인 법인을 찾아내 이들 법인들이 쌓아놓은 돈에 배당 소득세를 매기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상은 최대 주주와 친인척 지분이 80%가 넘으면서 특별한 사업 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유보금을 쌓아둔 곳들입니다.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는 중소기업에는 이거로 인해서 부담이 안 가도록 저희가 명백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기업들의 입장을 반영해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과일이나 커피, 초콜릿 향이 첨가돼서 니코틴의 불쾌한 냄새를 감춰준다는 이유로 최근 가향 담배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향 담배 연기에 포함된 발암성 유해 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4배나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선 이미 판매가 금지돼 있지만 우리나라에선 아무런 규제가 없습니다. 그 실태를 박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과일, 커피, 초콜릿, 요구르트 등 각종 향을 넣은 가향 담배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필터에 들어있는 캡슐을 터뜨리면 더 강한 향을 맛볼 수 있는 캡슐형 가향 담배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잘 팔리고 있습니다. 냄새가 이제 안 나온다고 하고 이제 터뜨렸을 때 그 맨솔이 목 넘김이라 해야 되나? 그게 좋아가지고. 실제로 2012년 2.4%였던 국내 가향 캡슐 담배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26.4%로 11배나 급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향 담배 연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이 일반 담배보다 더 많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기현 한양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팀이 KT&G와 일본 JTI의 가향 담배와 일반 담배의 연기 성분을 분석해봤습니다. KT&G 가향 담배 2개 제품을 태웠을 때 개비당 각각 136 마이크로그램과 119 마이크로그램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검출됐습니다. 일반 담배보다 4배 이상 많은 양입니다. 일본 JTI 제품도 가향 담배 연기의 유해물질 함유량이 2배가량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KT&G의 가향 담배 중 한 개 제품에서는 유독성 발암물질인 벤젠이 일반 담배의 3배가량 검출됐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물질을 첨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담배를 연소할 때 별도의 휘발성 유기물질들이 더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KT&G 측은 해당 실험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담배 연기 분석 기준을 따르지 않아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고 가향 캡슐 담배와 일반 담배를 단순 비교하는 건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가향 담배가 유해성 논란뿐 아니라 담배에 대한 거부감을 줄여 흡연을 유도하는 특징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중 63%가 가향 담배로 흡연을 시작했고 이 가운데 90%가 캡슐형 가향 담배가 흡연 시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은 담배에 넣을 수 있는 가향 물질을 박하향으로만 제한하고 있고 유럽은 아예 가향 담배를 금지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향 담배의 제조와 수입을 금지하자는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제출됐지만 폐기됐고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됐는데 이번에는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큰맘 먹고 고가의 수입차를 샀는데 몰자마자 핸들이 잠기고 또 그 고장이 반복될 경우 다른 차로 바꿔주거나 환불해 주라는 게 이른바 레몬법입니다. 달콤한 귤인 줄 알고 샀는데 알고 보니 시큼한 레몬이었다면 귤로 바꿔주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되고 2년 동안 교환이나 환불이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레몬법 자체를 환불해야 할 상황, 강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8월 6,900만 원을 주고 BMW 차량을 구입한 정모 씨 부부. 구입 딱 한 달째 되던 날 주차장에서 차를 빼려는데 핸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몇 번 시동을 껐다 켜자 핸들이 돌아갔지만 이런 현상은 그날 저녁 또 나타났습니다. 서비스센터 직원들이 여기 현장으로 와서 점검을 했더니 핸들 운행 불가, 핸들 조향 불가, 차량 안전장치가 전부 다 미작동하는 것으로 나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견인해서 입고 처리가 됐고요.
보름 뒤 BMW 측은 완벽하게 수리했다며 차를 보내줬습니다. 하지만 일주일도 안 돼 이번에는 고속도로를 달리는 중 핸들이 꿈쩍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0km 넘게 달리고 있는데 그 경고등이 똑같이 뜨는 거예요. 이게 안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처럼 이렇게 뻑뻑하게 안 돌아가가지고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는 공포를 느끼며 간신히 차를 멈춰 세웠지만 BMW 측은 이번에도 수리하면 된다며 차를 가져갔습니다. 정 씨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레몬법상 구입 1년이 안 된 차량에서 같은 하자가 3번 발생해 수리를 받은 경우, 그리고 한 번 수리했더라도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경우엔 관련 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해 교환 또는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의 결과 정 씨는 신청 요건조차 안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핸들이 잠긴 듯한 현상은 여러 번이라도 수리는 2번만 받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고가 안 나서 천만다행인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더 그런 일이 일어나야지만 개처가 가능하다. 그것도 환불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때 가서야 중재할 수 있다라는. 게다가 신청 요건 중 하나인 동일한 하자라는 것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쉽지 않습니다. 정 씨도 하자 입증을 위해 블랙박스 화면을 확인했더니 BMW 측이 수리한 차 블랙박스에선 공교롭게도 핸들이 움직이지 않던 순간만 사라져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하루 동안 영상 중에 다른 이동하는 장면들은 다 있는데 하필 핸들이 잠기는 그 핸들이 움직이지 않거나 잠겼던 그 장면들은 지금 다 없는 상태입니다. 블랙박스 자체가 랜덤으로 영상을 지우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영상들이 하필 지워진 것 같다. 정 씨는 당신들 같으면 불안해서 이 차를 탈 수 있겠냐며 항의했지만 BMW 측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차를 구매한 지 한 달밖에 안 되고 이제 1000km밖에 안 된 차인데 이런 일이 있는 거는 초기 결함이 아니냐. 차량이라는 게 원래 기계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고쳐가면서 타는 수밖에 없다. 보신 것처럼 일반 소비자들이 레몬법 요건을 맞춰서 교환 환불을 신청하는 단계부터 쉽지 않습니다. 중재 신청을 일단 할 수만 있게 된다면 그 이후 과정은 좀 수월할까요? 지난 1월 8,900만 원짜리 벤츠 차량을 구입한 박모 씨. 새 차를 받은 당일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갑자기 엔진 쪽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일행분들이 이제 타는 냄새가 난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본네트를 이렇게 열어봤더니 이제 이쪽 부위에서 연기가 나고 있었던 거예요. 알고 보니 엔진 오일이 새고 있었던 것. 차는 출고 당일 수리센터로 들어가 한 달이 훨씬 넘어서야 다시 나왔습니다. 하지만 2달 뒤 또다시 엔진 오일이 샜고 박 씨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 환불 신청을 접수했습니다. 박 씨의 경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었기 때문에 접수가 가능했던 건데 문제는 접수한 지 5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진전이 없다는 겁니다. 벤츠 측이 박 씨의 신청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해야 다음 단계가 진행되는데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사에서 지금 대응을 전혀 하지 않기 때문에 국토부에서도 뭐 강제할 방법이 없고 진행이 전혀 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레몬법에 강제 조항이 없다 보니 소비자가 어렵게 중재 신청을 해도 제조사가 시간을 끌거나 뭉개면 그만인 셈입니다. 이렇다 보니 작년 1월 레몬법 도입 이후 520여 건의 중재 신청이 접수됐지만 지금껏 교환이나 환불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안 나올 것 같아요. 적용하지 않을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뭐 처리를 미룬다거나 안 되면은 협의 안 되겠다 그러고 민사소송하라 그래버리고 계속 끌어버리면 최소. 결국 고객들은 언제 또 문제가 생길지 몰라 수천만 원짜리 차를 거의 세워만 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냥 타고 있습니다. 처갓집이 1분 거리에 있어서 여기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용도로만. 자동차 고객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레몬법. 하지만 취지가 무색하게 교환도 환불도 안 되는 무늬만 법안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불량 콘크리트를 만들어서 판 레미콘 업체, 뒷돈을 받고 이 콘크리트를 납품받아서 건물을 지은 건설 회사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 불량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이 수도권에만 400개가 넘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레미콘 공장. 고양시를 포함해 파주와 의정부, 서울 종로, 마포, 강서 등 경기 북부와 서울 인근 지역에 콘크리트를 납품합니다. 지난 3년간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을 짓는 442곳의 공사 현장에 이 회사의 콘크리트가 공급됐는데 경찰 수사 결과 모두 불량품이었습니다.
불량 콘크리트는 이 보시는 차량 20만 대가 실어 날랐는데 돈으로 치면 약 900억 원에 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비리 사슬로 얽혀 있었습니다. 우선 배합 프로그램 개발업체와 짜고 한국산업표준 규격보다 시멘트와 자갈이 적게 들어가게 조작했습니다. 건설사인 납품 서류를 조작해 제출했습니다. 건설사 강도검사에선 몰래 바꿔치기를 한 시료를 제출해 통과했습니다. 품질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건설사도 한통속이었습니다. 9개 건설사 관리자 9명은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눈 감아달란 청탁을 받고 매달 수십만 원씩 상납을 받아왔습니다. 경기 북부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레미콘 업체 임원 등 2명을 구속하고 직원과 건설회사 관리자 등 40명을 적발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2차 강도시험 결과 근소한 차이로 기준치는 통과하였지만 레미콘 업체에서 수년간 각기 다른 배합 비율로 납품했기 때문에 문제는 불량 콘크리트로 지어진 건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거주하시는 분들 입장이나 또 입주 예정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는 또 불안함을 느끼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불식시켜드려야 될 그런 또 의무와 책임이 있는 부분인 거고요. 경찰이나 검찰은 불량 레미콘이 사용된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어디인지 공개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때문에 입주민 대부분은 피해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시멘트 업계 4위인 성신양회가 900억 원 상당의 불량 콘크리트를 공급하다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지만 성신양회는 고작 벌금 2천만 원, 관련자 모두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끝났습니다. 재판 이후 건설사들은 불량 콘크리트가 사용됐지만 강도 시험에선 문제가 없었다는 이유로 피해 건물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신사입니다. 주한미군의 아파치 헬기가 원래 경기도 포천에서 훈련을 해오다 올해 초 갑자기 경북 포항으로 훈련장을 바꿨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소음도 소음이고 여러 사고도 걱정이라면서 훈련장을 폐쇄하라는 차량 시위를 벌였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탱크킬러로 불리는 공격 헬기 아파치 가디언은 대전차 미사일은 물론 분당 650발까지 발사할 수 있는 30mm 기관포까지 막강한 화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위력적인 전투력만큼이나 소음 문제와 함께 크고 작은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3년 전엔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에서 발사한 총탄 2발이 인근 마을에 날아들었는데 경기도 포천 훈련장에서 3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결국 포천 주민들의 반발로 올해 2월 사격장은 경북 포항시 장기면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바뀐 곳도 반경 2km 안에 4,200여 명이 사는 장기면이 들어서 있어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협의도 없었다고 합니다. 불안하죠. 그 사격장 내부터 인근 주민들이 직결지인 양포리라든지 읍내리 소주거리 2km 이내입니다. 주민들의 우려대로 지난 2월 첫 번째 훈련에선 총탄에서 튄 불꽃 때문에 산불이 나기도 했습니다. 이후 미군 측은 훈련을 미뤄왔는데 오는 16일부터 4주간 헬기 사격 훈련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번에도 아무런 협의가 없었다며 차량 100여 대를 동원해 시위에 나섰습니다. 사격장 폐쇄가 안 되면 훈련장을 막아서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육해공군, 실상계, 탱크, 대포, 아파치, 미군 헬기까지 와가지고 전체 다 그거 사격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사겠습니까? 국방부는 아파치 헬기 훈련이 가능한 곳은 포항 수성 사격장이 유일하다며 주민들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무려 55년간이나 사격장 소음과 불발탄 공포에 시달려 왔는데 이제 아파치 헬기까지 가세하면 더 이상은 견딜 수 없다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오는 16일 예정된 아파치 헬기 사격 훈련을 앞두고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소비 위축에 대한 우려 속에 대규모 할인 행사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진행되고 있는데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주일 만에 카드 결제만 17조 원을 기록할 만큼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정부는 이른바 반짝 보복 소비가 아닌 소비 심리 자체가 회복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이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자동차 판매장 3천만 원 정도인 중형 승용차는 6% 정도 최대 180만 원이 할인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10%를 깎아줍니다. 할인되는 차종이 5개에서 11개 차종으로 늘어났습니다. 내방 고객도 많이 와서 주요 차종들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코리아셀 페스타가 시작된 이후 팔린 자동차는 하루 평균 7,100여 대, 지난해 같은 행사 때보다 23% 늘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매출은 9%, 백화점은 11% 넘게 늘었고 11월 첫 주 카드 승인액은 17조 원으로 1년 전보다 8.4% 뛰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전통시장. 4만 원어치를 사면 만 원, 7만 원어치를 사면 2만 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돌려주는 파격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난주 전국 64개의 전통시장 매출은 전달에 비해 최고 20% 올랐습니다. 상인분들 반응 굉장히 좋아하시죠. 이렇게 침체돼 있다가 또 이렇게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한 20% 이상 이렇게 매출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정부는 코로나로 위축됐던 오프라인 소비가 증가한 게 눈에 띈다며 특히 지역화폐 등의 발행액이 급증해 골목 상권이 살아나고 있는 점에 고무돼 있습니다. 소비 심리가 좀 살아나는 분위기이고 이게 이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좀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많이 갖고 있고 코리아 세일 페스타가 끝나는 15일 전후에 백화점과 마트 등이 추가 세일을 준비 중인 가운데 정부는 크리스마스 마켓 행사를 지원하는 등 모처럼 살아난 소비 불씨를 연말까지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단골인데 오히려 더 비싸게 샀다. 검색을 하다 보니 처음 골랐던 상품의 가격이 올랐다. 중국에선 맞춤형 쇼핑을 도와주는 줄 알았던 빅데이터 때문에 오히려 단골이 바가지를 쓰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까지 만들 정도인데요. 베이징 김희용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제 스마트폰에 있는 쇼핑 앱을 열어서 상품을 검색하니 가격이 2만 원입니다. 다른 사람의 스마트폰으로 같은 앱에서 같은 상품을 검색했더니 16,000원입니다. 가격 차이가 4,000원이나 납니다. 가격이 왜 같지 않을까? 두 사람의 가격 차이는 이 앱에서 구매한 액수가 다르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그동안 4,400만 원어치를 구입한 단골 고객, 다른 사람은 41만 원만큼만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쇼핑 앱은 오히려 총 구매액이 적은 고객에게 할인 쿠폰을 줬습니다. 现在的情况是说他什么都没有对比的话咱们根本就不知道我被杀熟了 본격 쇼핑 시즌을 앞두고 중국에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이른바 단골 고객 배신 사례입니다. 호텔이나 비행기표를 검색할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집니다. 因为那个地方是我经常去的啊，但是订酒店的时候会比朋友订的话会贵个50-60块钱。 빅데이터 때문입니다. 쇼핑몰이 집에서 멀거나 평소 비싼 물건을 많이 샀다. 같은 물건을 계속 검색한다. 이런 경우는 검색하는 상품의 가격이 올라갑니다. 단골 고객이나 유료 회원은 다른 사이트 검색을 덜 하는 성향이 있다는 점도 이용했습니다. 기업들은 고객의 주거지와 평소 소비 성향, 습관을 분석해 수익을 극대화한 마케팅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신감을 느낀 소비자들 사이에선 방어책도 등장했습니다. 쇼핑할 때마다 기존 앱을 지워서 신규 고객인 척하기, 여러 물건을 함께 검색해 컴퓨터를 헷갈리게 하기 등인데 전문가들은 빅데이터 분석에 파악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급기야 중국 당국은 빅데이터 분석에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신설해 고객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격을 조정하는 걸 금지시켰습니다. 한편 최대 쇼핑 데이를 앞두고 일부 업체에서 미리 가격을 올렸다가 할인해서 파는 행태도 반복되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김희용입니다.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의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의당이 제출한 1호 법안인데 오늘 국민의힘이 협력할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역시 환영 입장을 밝히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사실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정당 간의 의견 차이가 작지 않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담회장에 들어선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주먹 인사를 나눕니다. 사회자는 고 노회찬 의원을 언급하며 사과부터 했습니다. 민주당과 우리 당에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자동 폐기되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동자들이 중대재해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며 국민의힘이 정의당과 노동계 인사들을 초청한 간담회. 최근 상임위에서 산재 사고를 언급하며 울먹였던 강은미 원내대표는 법 제정에 협력해달라고 거듭 호소했습니다. 끊이지 않는 중대재해에도 불구하고 아무 결정 권한이 없는 말단 안전관리자가 처벌을 받고 벌금도 평균 500만 원이 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은 정의당의 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고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발언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산재에 대한 민형사상 처벌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는 데 찬성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에 대한 형사 책임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병행할 것인지의 문제는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 제정을 촉구하며 40일 넘게 1인 시위를 벌여온 정의당은 업체 대표에게 중대재해 발생의 형사 책임을 묻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도 산업안전은 당파의 문제가 아니라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여당 내부에선 새 법을 만들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할지를 놓고 입장이 나뉘고 사업주와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은 너무 과하다는 인식도 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로 입법 논의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수준, 과잉입법이라는 재개의 반대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입법의 시기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 이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온라인 오픈마켓에 신생아와 장애인을 판다는 글이 올라와서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사건이 있었죠. 업체들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불법을 근절하겠다고 했지만 전문 의약품 판매부터 허가받지 않은 강아지 판매까지 위험한 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한 온라인 오픈마켓에 올라온 의약품 판매 게시글입니다. 심할 경우 기형아 출산과 태아의 사망 위험성까지 있어서 의사의 처방 없이 거래해서는 안 되는 혈압약이 버젓이 판매 중입니다. 자살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성분이 다량 포함된 식욕 억제제와 기형아 발생과 청각장애, 녹내장 등의 심각한 부작용 가능성이 있는 각종 연고를 단돈 1,000원씩 판다는 글도 있습니다. 모두가 약사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허가받은 전문 업체나 개인만이 판매할 수 있는 컨택트 렌즈와 강아지, 쓰레기 봉투를 판매한다는 글은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각각 의료기기법 위반과 동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위반입니다. 살아있는 강아지를 제품 비용으로 지불하고 싶다는 등의 비윤리적인 거래 행태도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됐던 신생아 판매, 장애인 판매글 역시 바로 이 온라인 마켓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판매자들은 불법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거래가 안 되는 품목이더라고요. 그래요? 모르고요. 인터넷에서 거래가 안 된다고. 전혀 그거는 몰라요. 하지만 취재진이 불법임을 알려준 후에도 글을 내리지 않은 판매자도 있었습니다. 오픈마켓 운영업체들도 나름의 대응을 강구 중입니다. AI 기술을 더욱 고도화시켜 필터링을 강화하고 판매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런 업체만의 규제로 오픈마켓의 위험한 거래가 근절될지는 의문입니다. 지금까지 장점만 부각되어 온 오픈마켓 한계가 이제 드러난 것이므로 공정거래회 등에서 과도한 규제를 하지 않는 선으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뉴스였습니다. 일본 정계의 인맥이 넓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일본을 방문해서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한일 관계 정상화를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하는데요.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는 한일 관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도쿄 고현승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한국 고위급 인사로는 처음으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총리를 만났습니다. 25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박 원장은 한일 관계 정상화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를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한일 양 정상이
해결해야 된다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계속 대화를 하면 잘 되리라고 봅니다. 일본 외무성은 스가 총리가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계기를 한국 측이 만들어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올 연말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스가 총리가 참석하는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스가 총리는 한국이 일본 기업 자산을 현금화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으면 방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최근 아사히 신문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일본 기업이 먼저 배상하고 사후에 한국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일본 측이 거부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 보도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MBC의 질의에 한국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일본 기업 자산 현금화로 민감한 시점에 박 원장이 스가를 만나는 만큼 관련 제안이 담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한 것 아니냐는 설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친서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와 외교부는 역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2일에는 한일의원연맹 대표단이 일본을 방문해 주요 정당 대표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여전히 55년 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모두 해결됐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딴 고위급 접촉에도 입장차를 좁히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도쿄에서 MBC 뉴스 고현승입니다. 부산의 산후조리원에서 한 간호조무사가 결핵에 걸려서 수백 명의 신생아들이 감염 위험에 노출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호조무사 피가 섞인 가래까지 나왔는데도 근무를 계속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윤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 A씨가 처음 병원을 찾은 건 지난달 15일입니다. 기침, 가래에 피까지 섞여 나오자 깜짝 놀라 검사를 받았습니다. 엑스레이와 CT를 찍고 가래 상태를 살펴보는 정밀 검사도 했지만 당시에는 이상 소견이 없었습니다. 기침이 있고 가래가 탁 뱉었는데 그게 이제 피가 조금 섞여 나오니까 놀래가지고 그날 바로 병원으로 간 거죠. CT도 찍었는데 이상이 없었고. 그런데 3주 뒤 나온 객단 배양 검사 결과 결핵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정부는 올해 초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감염병 우려가 커지자 모자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해 산후조리원의 질병 관리를 강화했습니다. 감염이 의심되는 증상만 있어도 격리하거나 근무 제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고 증상이 없어질 때까지 임산부와 영유아를 접촉해선 안 된다고도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씨는 증상 발현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3주 동안 출퇴근하며 일했고 그러는 사이 결핵 위험에 노출된 사람은 300여 명으로 불어났는데 이 가운데 신생아만 무려 287명입니다. 부모들은 갓 태어난 아이가 검사를 받고 예방약까지 몇 달 복용해야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그 이후부터 안 나왔어야지 왜 그 11월 6일까지 근무를 시켜요. 증상이 있었으면 당연히 그만둬야지 자기가 알아서. 그 감난쟁이 신생아를 보는 사람인데. 여기에다 조리원 측은 제대로 된 전화 통화조차 없이 합의금을 제시하는 문자를 일방적으로 발송해 일부 가족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정치적 참견 시점, 오늘도 정치팀 김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보겠습니다. 네. 거칠어지는 특활비 논란, 광인대 검찰 당대표입니다. 네. 자,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이어서 추미애 법무장관까지 이제 특활비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이 특활비가 뭔지부터 정리해 볼까요? 특수활동비는 국가 예산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국가기밀과 관련된 수사나 정보활동 등에 사용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영수증을 남기지도 또 확인하지도 않다 보니까 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를 알 길이 없어서 주머니돈, 쌈짓돈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이번엔 추미애 법무장관이 검찰의 수사 불공정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는데 먼저 어떻게 시작된 건지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상한 소문을 들었어요. 특수활동비 배정을 검찰총장이 마음대로 한다. 자신의 측근이 있는 청에는 많이 주고 마음에 들지 않는 청에는 적게 주고. 설마 그럴 리가 있겠냐. 설마.
특활비는 검찰총장이 임의로 이렇게 집행을 하는 거지요. 무슨 기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총장이 그냥 마음 먹으면 그냥 집행하고 아무도 의견을 내지 않나요? 뭐 총장 주머니 돈처럼 아마 그렇게 좀 시대에 안 맞고요. 지금 대검만 조금 약간 구시대 유물처럼 이게 남아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국장 등은 수사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인가요? 특수활동비의 집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파악하지 않습니다. 수사 기밀 또는 여러 가지 특수 목적이 있기 때문에. 특활비라는 게 결국은 수사를 위해서 이제 쓰이는 돈인데요. 법무부는 수사를 하지 않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뭐 그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죠. 검찰총장의 정치 자금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검증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제 이렇게 현장 검증까지 해서 이렇게 일부 확인이 됐죠? 예, 일단 여당이 제기했던 의혹, 그러니까 윤 총장이 특정 수사팀에 특활비를 많이 줬다, 이런 내용은 확인이 안 됐고요. 다만 총장과 갈등 중인 서울중앙지검에는 특활비를 주지 않았다,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반대로 야당이 제기한 추 장관이 검찰 특활비를 일부 쓰고 있다는 주장도 사용한 기록이 전혀 없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여야가 같은 공간에서 같은 자료를 보고도 판단은 달랐는데요. 계속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법무부에서 이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된 자료를 사실상 안 낸 것과 똑같습니다. 전혀 자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확인할 방법이 없는 거죠. 아니 동일한 수준이면 제가 볼 때는 차이점을 별로 못 느꼈고 오히려 법무부는 상세 내역이 있었던 데 반해서 대검은 상세 내역이 없었고 총액 기준으로 작년 대비 올해 특수활동비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현안 사건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수활동비가 전년 대비해서 조금 줄었다. 추 장관은 제출을 했지만 윤 총장은 네. 특활비 제출 안 했다고. 네, 그렇습니다. 아니요. 개인과 관련해서는 지금 제출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똑같은 자료를 보고도 다른 걸 하게 되네요. 추미애 장관은 부당하게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지 마십시오. 사용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사용 내역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추미애 장관은 특활비를 하나도 쓰지 않은 것이 확인이 됐고요. 아니에요. 윤석열 총장은 그 내역에 대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여야가 이제 현장 검증까지 같이 할 정도로 이제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서로 속내는 좀 다르죠. 예, 각기 다른 관점, 다른 목적으로 사안을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먼저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시점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난주 윤 총장이 대전지검을 방문한 뒤 검찰이 원전 관련 압수수색을 했거든요. 이걸 두고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윤 총장이 대전지검에 경력금을 더 주고 현 정부에 계속 맞서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활비의 본질보다는 검찰과 법무부의 대리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 여야의 오늘 공방은 더 거세졌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어제 검증 논란 종료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예산 아마 심사할 때 그 부분은 정리해야 될 것 같고 검찰총장이 전국을 유세하듯 순회하며 정치 메시지를 홍보하는 행태를 검찰은 정부의 정책 결정을 수사로 저항하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헛발질만 또다시 확인된 겁니다. 청와대, 국정원, 경찰 이런 데 다 모두 조사해서 특활비가 특정 인사의 주머니 또는 전락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야 되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주장을 법무부 장관이 해놓고 사실상 검증 방해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아닌가. 나는 내 멋대로 할 일 다 하니까 싸워보자, 이런 광인 전략을 구사하는 걸로. 정부 예산 중에서 지금 이 특활비가 1년에 얼마나 되죠? 정확한 규모는 성격상 공개되진 않고요. 대략 1조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저희가 추경호 의원실을 통해 취합해봤더니 올해는 국정원에 7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국방부, 경찰청, 법무대, 청와대 순이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 이 특활비는 3년 전보다 약 40% 정도 줄었고요. 앞으로도 계속 줄여나가거나 관련 서류를 이제 증빙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영 기자였습니다.
얼마 전 다시 문을 연 진천 선수촌에 누구보다 훈련에 열심인 선수가 있습니다. 올림픽 출전에 대가 끊길 위기에 처한 남자 복싱의 마지막 희망, 김인규 선수입니다. 정준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입촌 5일째를 맞은 복싱 대표팀 훈련 현장. 친구 빨리 움직여. 설렁하지 말고. 코치진의 불호령 속에 경량급 간판 김인규가 분주히 펀치를 날립니다. 선수촌 안에 들어와서는 이제 훈련만 집중할 수 있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김인규는 지금 절박합니다. 지난 2017년 신종훈 이후 6년 만에 세계선수권 메달을 따내며 기대주로 떠올랐지만 2018년 아시안게임 노메달, 올해 3월 도쿄올림픽 예선 탈락으로 큰 무대마다 고배를 마셨습니다. 다른 시합에서는 편안하게 잘할 수 있는데 티켓이 걸려 있으니까 더 긴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체급 대비 큰 신장에 스피드와 복싱 센스가 탁월해 여전히 올림픽 메달 1순위로 꼽힙니다. 어쩌면 도쿄가 재능을 꽃피울 마지막 기회. 이번엔 마음가짐부터 다릅니다. 야간 운동을 안 했었는데 이제 개인적으로 나가서 이제 야간 운동도 하고 체력 운동도 좀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가지고 올림픽을 나갈 수 있게 선수들하고 열심히. 파워가 아니고 포인트 위주로 많이 점수가 바뀌어가지고 순간적인 동작이 좋기 때문에 김인규 선수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1948년 첫 참가 이후 올림픽 무대에 개근을 지켜온 남자 복싱. 사상 첫 출전 불발의 위기 속에 내년 6월 열릴 세계 예선에서 김인규가 그 마지막 기회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프로배구의 19살 괴물 케이타 선수, 공을 띄워놓기만 하면 어디든 달려가서 강타를 퍼붓는데요. 의욕은 좋은데 부상도 신경 써야겠죠.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돌아온 늦가을 날씨가 참 반갑습니다. 오늘 밤 사이 공기가 빠르게 식어가면서 내일 아침도 쌀쌀함이 감돌겠고요. 낮에는 금세 따스한 햇살이 퍼지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습니다. 이렇게 추위가 풀리니 미세먼지가 짙어지진 않을까 걱정되실 텐데요. 다행히도 내일 전국의 공기질이 온종일 무난하겠습니다. 올가을 서울의 강우량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노원구 등 서울 동북 지역에도 건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건조함이 특히 더 심한 동해와 삼척에는 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됐는데요. 앞으로도 대지를 충분히 적셔줄 만한 비 소식이 없어서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대기가 점점 더 메말라 가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전국 하늘이 온종일 맑겠고 바다의 물결도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4도, 춘천 영하 1도까지 떨어져 쌀쌀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5도, 부산 18도까지 올라서 일교차가 15도 안팎이나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 중기예보 기간 동안 계속해서 맑은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11월 10일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